우측에 두 분의 토론자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요. 제 옆에 계시는 박정은 박사님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학위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현재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의 부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쪽에 홍병진 박사님은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경영대학 재무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의 부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일단 지정 토론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바로 옆에 계시는 박정은 박사님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서 홍병진 박사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박사님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세정연구원 박정은입니다. 일단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조세 불복 제도를 개괄하고 또 학교 언론 등에서 논의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조세법원 도입 관련된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해 주셔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조세법원 관련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을지를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수법원 설립 관련 법제도를 살펴주셔서 이제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조세법원 도입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법원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제 향후 과제 또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조세법원 도입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제일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제 이 필요성이 앞에서 이제 제시한 어떤 문제점 분석이랑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련해서 좀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듯이 이제 마지막에 조세법원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헌법이 보장한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빌드업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도 이제 현행 제도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길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제 조세법원 도입을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세법원 도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앞서 논의한 조세 불복 제도의 어떤 운영의 실효성이나 어떤 처리 기한 현실화 문제 등을 통해서 문제 때문에 이제 재판 청구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서술을 보완해 주시면 아마 좀 더 논지가 분명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세법원 도입 필요성 중에 이제 법적 분쟁 증가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조세 불복 청구권 수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기한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이제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이런 부분이 조세법원 도입을 통해서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조세법원이 도입될 경우에 현재 이 법적 분쟁 증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제 대안이 조세법원 도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건수 증가의 문제라면은 조세심판원의 규모가 커지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조세법원 도입을 통해서 이제 건당 처리 기한도 짧아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복 건수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조세법원 도입 필요성이 조금 더 분명하게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조세법원 도입을 했을 경우에 처리 기한이 확실히 짧아질 수 있다 없다 이런
그 연구나 어떤 관련된 증거가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양쪽으로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구 자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가지고 그래서 조세법원 도입 필요성을 이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풍부하게 그 보강되어야 한다 하는 지점을 좀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뭐 어떤 과세전적부 심사와 이 신청제도의 정복성 문제 아니면 뭐 심판원의 재심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추후 뭐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원고에서는. 근데 이 두 쟁점 또한 이제 조세법원 설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도 좀 더 추가해 주시면은 이제 이 앞에 문제점 제시와 이제 해결 방안 필요성 제시 부분이 조금 더 연결성 있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하게 해외 사례 논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자세하게 각국 사례 조세법원 사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힌트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세법원을 도입할 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아마 이 도입 논의에 있어서 논의가 좀 더 풍부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번에 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이제 원격 소송도 진행하는 등 이 납세자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이 이제 우리나라 조세법원이 도입될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소송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검토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세법원에서 미국의 경우에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조세법원 시험을 통과한 후에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풍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법원 도입을 논의를 할 경우에 이런 소송 대리인 자격 또한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홍병진 박사님, 네,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홍병진입니다. 제 이름이 홍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토론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게 돼서 그 앞서 하신 분들하고 항상 겹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다 제외를 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차 박사님께서 너무 그 자세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고, 뭐 이 발표문에서 이제 국내외 조세 불복제도 현황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세 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이제 조세법원 설립을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법원조직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한 이제 전문 법원의 형식으로 이제 조세법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을 해주셨고, 장기적으로는 그 행정상의 불복제도 같은 경우에 그 사전적 구제제도와 이제 사후적 구제제도를 이원화시키고, 그다음에 사전적 구제제도는 구속청이 담당하고 사후적 구제제도는 이제 전문법원을 통해서 이제 담당하는 이제 구조를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나 이제 법적 위치에 대한 거는 굉장히 동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세법원의 설립에 대한 주제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공정하고 신속한 조세 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연히 이제 이에 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중 및 연구자의 이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조세 분쟁이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세에 있고, 또 그 이 디지털세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그 여러 이제 국제 조세 환경에서도 이제 조세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세 법원의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사실은 발표 때도 이제 강조를 크게 해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금융 기술이 성장을 하고 뭐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산업 등 통합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아무래도 점점점 이제 조세 제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조세 분야의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 법원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이 그 법원의 이제 국내외 이제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조세 불복 절차 가진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법원에 대한 그 법률적 해석과 위상을 바탕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그 가능한 그 조세 법원이 설립이 가능한 이제 범위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다는 게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조세 법원 설립의 이제 필요성에 대한 그 논의를 이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조세 불복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관련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사원의 인용률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원의 인용률은 이제 다른 절차에 비해서 이 감사원의 이제 그 인용률이 낮은 이유가 이제 조세 불복이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도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인용률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그 실효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리율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리율의 경우에도 이제 국세심사와 조세심판에 비해서 이제 감사원에서 제출된 조세 불복이 이제 보다 만약에 이제 복잡한 구조의 것들이 이제 오게 된다면 이제 평균적으로 처리율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검토를 먼저 이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처리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보다 이제 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가 이제 비록 이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이제 중복 수행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 납세자 입장에서 각 기관별의 특징을 고려를 해서 그 청구를 이제 다른 기관에 하고 그 이에 따라서 이제 다소 다른 심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시해 주셨던 인용률의 차이가 그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근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나 어떤 그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각각의 이제 기관에서 이제 유사 사건에 대해서 그 동일한 방향으로 그 심판이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실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다른 결정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이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그 미국에서 예에서 그 얘기해 주셨듯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포럼에 대한 초이스를 이제 그 납세자가 가질 수 있게끔 하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권익을 또 제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제 조세 법원이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인용률과 처리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효과성에 대한 그 어떤 데이터나 연구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 보다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불복제도 문제점으로 이제 또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리 기한 현실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기한 문제는 이제 조세 법원의 설립 여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지만 이제 또 담당 기관의 규모와도 좀 많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루어 주시면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 조사를 하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분야 법원의 청구 처리 기간이나 인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가지고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지금 현재의 조세 심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이제 그
비교도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상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조세법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이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된 거에서 이제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반대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다 이제 강건한 그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지정토론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 한번 의견을 듣고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투표로 토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박정훈 박사님은 2장에서 제시했던 발제자께서 2장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현행 조세 불복제도의 어떤 문제점 이 부분이 이제 4장에서 조세 불복제도의 도입을 추정할 때 어떻게 이 연계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장의 주요국의 입법 내속의 경우에도 이게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소송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줬는지를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핵심이셨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병진 박사님의 토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제문을 또 이렇게 보강해주는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찬가지로 또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앞부분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즉 2장에서 우리가 조세법원의 아마 도입의 필요성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측면으로 뭐 불복 제도가 복잡하다든지 또 인용률과 처리율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두고 계시니까 토론자께서는 그렇다면 그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조세법원이 도입된다면 그 도입된 조세법원에서는 인용률과 처리율은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처리 기한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런 유사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담당하는 기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세법원을 실제 도입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라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자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논거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반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부족되니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발제자께서 그 지정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주시죠. 네, 뭐 다 타당한 지적이시라 좀 논문을 보완하는 것으로 답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고에는 쓰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법원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과 우리가 이제 권력을 나누어서 담아두고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자면 정부가 했던 그런 이제 조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법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행정 심판을 하더라도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조금 자유롭게 열어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세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좀 이 설명을 좀 더 매끄럽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 했고요. 이제 그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반대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반대가 꼭 조세법원이 아니더라도 심판원을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법원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주장인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답으로 답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역할과 심판의 역할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법원을 통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형태와 심판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형태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법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또 하나의 논거로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 주신 뭐 인용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살펴서 좀 논문을 보완하고 발표문을 보완해가지고 이 학술지에다가 좀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정 토론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혹시 지정 토론하신 두 분 추가 발언 기회를 가지고 싶으시면 말씀하시죠. 뭐 그냥 첨언하고 싶은 아니 뭐 그 논의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그 발표됐던 중에 생각이 난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입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사례도 많지 않고 그 뭐 자료도 많지 않은 게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전문 법원 도입 사례 검토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 특히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꽤 최근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도입 전후의 어떤 논의들이랑 이제 그 도입의 효과성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은 조금 이 조세법원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힌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 부분은 발표자께서도 굳이 멘트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멘트를 하고 이 세션을 클로징을 할까 싶습니다. 이 조세 부분의 논의가 우리 발제자가 언급을 해주셨고 우리 공경 세무사님도 멘트를 해주셨는데 형식적으로는 69년에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 69년은 우리나라에서는 74년 우리가 국세기법이 제정됐으니까 아직 그 국기법도 제정되기 전이라서 사실상 제대로 국세행정이라는 게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도 안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시점인데 왜 이런 논의가 생겼는지 참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격적인 어떤 조세 부분의 도입의 논의의 진지한 시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와서 의외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또 안타깝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 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납세자들이나 시민단체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도 지난해 보니까 이게 연구자료 국내에 제대로 된 연구자료가 아직 좀 많이 누적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좀 축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진행을 할 때 저는 이 조세 소송의 어떤 도입 필요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사법의 신뢰성에서 법원 판결의 어떤 신뢰성에서 저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게 납세자 권리 구제의 어떤 실효성과도 분명히 연결은 돼 있을 거는 같고요. 사법부가 신뢰를 가지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이 사법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전국적으로 해결해 주는 어떤 권위를 가진 기관인데 첨예한 갈등이 있는 두 당사자가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보다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게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게 조세 사건의 경우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발제자께서도 언급해 주셨고 다른 토론자분들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결국 조세라는 게 이게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거고 사회 현상을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이것들이 엄청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제가 한 9년 정도 근무를 해봤지만 정말 어려웠던 것이 금융 관련된 사건들,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개발 관련된 사건, 굉장히 복잡한 것들, 시행사가 끼어 있고 시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조세 사건에서 제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이 조세라는 것은 조세 자체가 어떤 전문성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민사 형사 사건을 한 20여 년씩 이렇게 하다가 행정 사건을 갑자기 뚝 이렇게 맡으시면 행정 사건 자체도 낯설으신데다가 거기다가 이 조세는 더욱 더 낯설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의 일부 이제 조세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학부에서도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마저도 이제 정말 복잡한 조사 사건을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그 인사 관리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원 내에서도 실제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조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는 전문 직역에 계신 분들은 엄청 전문화가 되어져 계시는데 정작 이제 물론 이제 국세청도 당연히 전문성이 있죠. 그리고 많은 인력을 보강해서 송무를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두 당사자가 주장해 놓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판단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법원에 계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조사 사건 잘 몰라도 돼. 우리는 그냥 두 측이 낸 자료를 읽어보고 어느 쪽이 옳은지만 판단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모르신 분이 어느 게 옳은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서 조사법원의 어떤 도입 필요성을 좀 주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연구자료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우리 조사법원의 논의에 도입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세션 같이 해주신 발제해 주신 차현숙 박사님, 그리고 박정은 박사님, 그리고 홍병진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주제 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